20년 만에 슈퍼 호황 얘기가 나오고 있는 K조선 업계지만 실적은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1분기 실적이 조조했는데요. 지난해 수주 공백이 컸고 원자재 가격 상승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업계 계약 특성이 있어서 맹점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잠시 후 조선주 전망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빅만일보 시작합니다. 어제 대우조선해양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과 달리 적자 전환은 물론이거니와 적자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종 기자, 이 정도 수준이면 어닝 쇼크라고 할 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1분기 경영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실적, 매출이 1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이 2,1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니까 결국 적자 전환을 했다는 뜻인데요. 네. 이게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이 한 1.5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0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흑자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컨센서스보다도 상당히 줄어든 한 네. 30-40% 적은 그런 수치가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 적자 폭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4분기에도 큰 폭의 그 손실을 냈는데 네. 이번 1분기에도 그런 손실 폭을 계속 좀 어느 정도 유지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적자 가능성도 물론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달 초에 삼성중공업에서 그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도 적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큰 폭의 적자가 나오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앞서 삼성중공업도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건설업 쪽도 그런 것 같고요. 조선업계도 그렇고 이 수주와 이 실적 반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왜 이런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정비 부담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인데다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결국은 네. 사람이 아직까지는 많이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네, 네.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감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올 매출, 그러니까 이익이 날 것은 좀 적은데 네. 사람에 대한 월급은 계속 줘야 나가야 되니까.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고정비 부담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후판 같은 그런 철판 가격, 강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뭐 뉴스에서 여러 번 다루기도 맞아요.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네. 재료 가격, 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신규 수주분에 대한 공사 손실 충당금이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공사 손실 충당금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수주할 때만 해도 네. 뭐 한 100원 정도 이익이 남을 거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수주를 했는데, 네. 이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보다 이익이 적게 잡히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네. 미리 실적에 이제 반영을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설명이 신규 수주분에 대한 공사 손실 충당금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최근에 수주했던 것에서 바로 이런 충당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수주 자체가 좀 저가의 수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네. 지금 작년 연말부터 이제 뭐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많이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주라는 게 마냥 많이 했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수주가 많이 받았을 때는 좀 배짱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수주가 없을 때는 좀 싸게 이렇게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진 거죠?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선업의 특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조선 빅3 한 회사당 수만 명의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어 있고 네. 거기에 또 협력업체들 직원까지 합하면 거의 뭐 1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회사의 이름으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수주된 일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월급을 어떻게 지금 지급해야 될지 회사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조선업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인력 구조 조정 얘기가 그쵸.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네, 게 네. 항상 그런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네. 수주 잔고가 많으면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당장 내가 일감을 따오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받아놨던 일감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네. 당장은 뭐 일할 게 있다 이러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수주 잔고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의 계약 조건이 차이가 나는 그쵸. 그런 것이 바로 조선 산업의 특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주해놨던 것을 이제 매출로 그쵸. 발생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 한 2, 3년 정도가 수주 절벽에 처했던 그런 네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게 나온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는 조금 실적이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발주 상황은 조선사한테 좀 유리해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많은 수주를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 네. 잔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2.5년치, 그러니까 2년 반 정도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또 선주들과 만나서 수주 협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할 수 쫓기지 않고 여유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네.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열심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상대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수주 잔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금 올 초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조선주 전망과 투자 전략도 들어봐야 될 텐데 지금 뭐 대장주들은 좀 종목별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장에서. 근데 뭐 조선 기자재 쪽은 또 전반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해운 쪽에서는 또 운임이 많이 상승하고 선주들 입장에서는 빨리 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때 그 지금 운임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장사를 많이 하고 싶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선주들이 조선업체에 그 건조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또 그 강제 가격, 후판 가격 같은 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조선사 입장에서는 수주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주들 입장에서는 또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도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발주량에서는 올해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 조건이 이제 어떤 조건이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일단 수주가 좋으면 기자재 업체들 뭐 말 그대로 이제 부품 업체들이죠. 네. 부품 업체들은 또 좋은 호황기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조선 빅3 가운데서는 한국조선해양만 흑자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도 조금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HSD 엔진을 지금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M&A 이슈가 있죠. 현대중공업 그룹으로의 편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지금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우리나라나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뭐 올해 이제 차량 새로 구입하실 분들 현대차, 기아 지금 제때 못 받지 않을까 이제 걱정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 수급난 때문에 이제 울산 공장 현대차 보면 이제 중단 소식도 들어오는데 이 와중에요 노사 간의 갈등까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기업인 이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에 8조 원대 투자 계획을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 노조가 요거 반대 입장 지금 공식화했군요. 이재 기자. 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8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네.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전기차 생산 계획이 일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8조 4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투자 대상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인프라 구축이 있겠고, 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 분야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만대의 뜻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 현대차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서요, 한 마디 상의 없이 8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 5만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입장을 보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해외 공장이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번 발표가 2025 전략에도 없는 내용이라서 투자 계획부터 생산 개발 과정까지 노조와 함께 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부품 수급에 있어서 해외 공장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조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2025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5 전략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핵심 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요. 2025년까지 60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는 현재 산업이 격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 선점도 하고 고용 보장도 얻는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현재 필요한 상황인데 일방 통행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생공존을 유연하게 할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던 게 이번에 미국 투자 계획을 세운 게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선물 주기용이 아닌가. 만약 이게 맞다면 더더욱 비판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노조는 국가 간의 관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실 일정 정도 해외 공장 유지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런데 해외 공장은 현재 순으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해외 공장을 확대할 때가 아니고 이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국내 공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사업을 국내 공장에 집중을 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노조 입장을 좀 대신해서 네. 경영진 이렇게 꼭 해야만 했냐 이렇게 여쭙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들어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자체적으로 사실 고민이 큰 지점일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 보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산 제품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산 제품을 이쪽에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공장을 세워라라고 하면서 압박성 멘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아무래도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요 1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의 기업 가치가 당시 이게 정점이었을 때가 5%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이제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판매가 요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2012년과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산 현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일 수 있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현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한 계산도 어느 정도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업계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요. 2025년 240만 대, 그리고 30년도에는 480만 대, 2035년도에는 800만 대 등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알아서 현재 잘 하고 있는 거다. 선제 대응 측면이다. 이런 부분에서 계획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바입니다. 네. 이 양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네. 예. 우리 유튜브로 애청하시는 몇몇 분들은 노조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좀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노사 간의 또 임금 협상이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이번 현대차 노조가 대미 투자에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의원 회의가 이제 열렸는데요. 네. 여기에서 임금 9만 9천 원 인상, 성과급 30%
50% 지급, 노령연금 수령해의 전년도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노령연금에 65세가 돼야 이제 받는데 그 전에 이제 정년을 하게 되면 사실 65세까지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64세로 정년을 연장을 해서 바로 다음 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이번 이슈와 결부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 차세대 차종이나 친환경 차 관련해서 주요 부품을 개발 생산할 때에는 국내 공장의 우선 배치를 이제 원칙으로 하는 국내 일자리 유지 방안도 사실 요구 안에 넣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이 있다 보니까 협상의 진통이 예상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이달 말에 사측에 인다며 교섭 상견례를 요청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향후 파장도 관심을 좀 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다 뭐 빨간불 많이 켜고 있어서 이 와중에 현대차, 기아 또한 지금 뭐 상승 흐름이긴 하지만 사실 현대차, 기아가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 쉽게 끝날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 사양을 선택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수입차 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현대차가 앞으로 가야 갈 길들이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노조 변수까지 있다면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너나 할 것이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 공장도 멈춘 상황입니다. 그쵸. 그런데 네. 이런 이슈 때문에 기아 공장이 멈춘 거는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기간의 해결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4분기는 돼야지 풀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2분기 실적은 좀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네. 거고요. 여기 이제 노조 변수까지 더해진 건데 그런데 이제 향후 주가를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는 올해부터 사실상 노출된 이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악재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었고요. 물론 추후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성차 업체의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큰 악재는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반도체 투자 8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또한 시장이 기다려온 호재다라고 분석한 한 증권사의 리포트도 어제 나왔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이었는데 살펴보시면 또 꽤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기차 전용 신설 공장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현대차와 기아 각각 이 연간 생산 능력이 30만 대 늘어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내년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게 되면요 보조금 지급도 되고 또 이런 이슈들이 현대차 그룹 내에 전기차 계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과 본격적인 양상 시점이 맞물립니다. 네.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외형 성장이 되고 결국 경쟁 업체와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또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건 결국 향후 3년에서 4년간 나타날 기업 가치 변화에 가장 큰 결정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게 또 증권사의 시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은 앞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완성차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전기차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판매량도 좀 괜찮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생산 원가가 많이 좀 다운됐습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이미 글로벌 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상당 부분 구축된 부분과 맞물려서 좀 호재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네. 완성차 업체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과연 현대차, 기아차 뭐가 좋을 것인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아 대비 기술적인 부담이 일단 적은 현대차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네. 뭐 스카이비 84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고급 브랜드 차들이 점유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행태 때문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라고 하셨고 또 한 분은 현대차 미국으로 옮겨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워워 네, 이런 노사 간의 협상은 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양보해서 타결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주들 상승 흐름 좋은데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빨간불 상승 거래 중입니다. SK하이닉스가 그 K 반도체 전략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파운드리 2배 확대
확대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에 또 키파운드리 완전 인수 검토한다는 소식이 지금 나와서 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 기자.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주문받아서 생산한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의 직접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인수 방안을 확정을 짓고 키파운드리 측에 협상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키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자문사 선임을 마친 이후에 현재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이요. 8인치 시장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무 운용사들이 이 키파운드리 팹 인수자금 조달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립한 SPC라고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재무적인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49.8%를 출자, 이 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SK 하이닉스 부회장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그 이후 나타난 첫 행보라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키파운드리가 또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려야 되는데 쭉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원래 또 하이닉스 회사이기도 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 하이닉스와 만나게 됩니다. 네. 1979년에 이제 LG 반도체가 이제 모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LG 반도체가 현대전자와 합병을 하면서 네. 바로 하이닉스 반도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하이닉스 반도체가 또 어려운 과정을 또 겪었죠. 네. 그 과정 속에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바로 이 비메모리 부분을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분리를 하면서 매그나칩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외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매그나칩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로 구성된 네.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시설만 떼서 다시 또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키파운드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충북 청주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반을 네. 두고 거점을 두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업체고요. 스페셜티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뭐 특화 제품을 만들어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요즘에 품귀 현상이 심각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네. 혹은 IT 기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구동 칩, 이미지 센서 이런 부품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네. 월 생산 능력은 웨이퍼 8만 2천 장 수준이고요. 매출은 작년 별도 기준으로 1,650억 원 수준입니다. 우리 리얼님께서 키파운드리 회사 이름이군요. 이렇게 맞아요. 회사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전체 매출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2% 수준에 지금 있잖아요. 그럼 파운드리 그래서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키파운드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전체 어떤 사업 그 규모에 있어서 큰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거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은 오늘 주가를 보면은 네. 뭐 시장에서는 이 SK 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 인수를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 부족인 여러 가지 품목들, 뭐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력 반도체 이런 품목들을 키파운드리가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네. 긍정적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M&A 액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9.8%의 출자가 들어간 상황에서 나머지 이제 50% 정도를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조 단위까지도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부담은 없다라고 없고. 볼 수가 네. 있겠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에 이제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주 공장, SK 하이닉스의 지금 기존 공장과 상당히 가까워서 뭐 같이 이제 한 회사로 이제 역할을 하기에도 용이하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예,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네.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사실은 아주 뭐 미미하다. 그렇죠. 인수를 네. 하게 되더라도 네. 미미하던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사업이 현재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인데 뭐 앞서서 이제 키파운드리의 규모 자체도 그렇게 아주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인수한다고 해서 이 비율이 막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일단 경영진에서 내세우고 있는 파운드리 분야를 뭐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장하겠다.
이제 2배라고 하면 상당히 너무나 커 보이는데 네. 사실은 선언적인 효과에 가깝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파운드리 경험을 쌓고 여기에 이제 확장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의미를 두고.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더 과감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은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주력 기업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 시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는 뭐 인플레 우려도 있었고요. 또 뭐 비트코인 하락에 따른 기술주 하락 영향도 있었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는 상승부를 전체적으로 다 켜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중에 보니까 기관이 강한 매수세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1.21% 상승하면서 전에 비해 3,172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강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은 전일에 비해서 0.68% 상승해 96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마켓인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큐. 네, 마켓인 이슈 박지혜입니다. 양시장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좋은 흐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의 경우에는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3,135선에서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1%대 견조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1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1조 원 가까이 9천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6,300억 원대, 2,700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962선에서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 0.68% 오름세 보이면서 9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7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장 초반 하락을 딛고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개인의 경우에는 1,1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각각 6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특징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 섹터는요. 도시가스 관련주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시연을 했죠. 특히나 현지 시간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이 전일 대비 5%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천연가스 가격의 경우에는 지난달 6일을 저점으로 해서 최근 3개월간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시가스 관련주 서울가스의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부산가스 9%대 급등불 켜내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적게는 3에서 5%대 강세 흐름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는 철강주입니다. 철강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을 시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철강업계의 실적 모멘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철강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아베스틸 11% 급등불 켜내고 있고요. 대한제강도 9%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7%대 급등, 세아제강 포스코도 5에서 6%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특징주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얼라이언스의 경우에는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민간 협력 체계를 이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기업과 협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익시스템 두 자릿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한빛소프트도 두 자릿대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세스, 알체라, YJM 게임스는 4에서 5%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이슈 박재은이었고요. 권대희 앵커 불러볼게요. 권대희 앵커 큐. 네, 박재현 캐스터 큐 잘 받았습니다. 테만 이슈 이어갈게요. 코스파트너스의 이정국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정국 대표의 수익률부터 보시겠습니다.
태웅로직스 4월 27일 매수에서의 22.58%의 수익 실현해냈고요. 성창기업지주 마찬가지로 매수는 4월 21일 들어갔는데 21.44%의 수익 실현해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선도전기 각각 4월 14일, 4월 20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12.75%, 10.75%의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신풍제약 5월 4일 매수에서요 31%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루콘인데요. 4월 28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1.46%의 수익률, DY 5월 12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4.77%의 수익률, 유진투자증권 5월 4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4.67%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5월 10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3.94%의 수익률, 한창재지 4월 13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3.82%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다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참 흐뭇하고 반가운 게 우리 포트 안에 있는 주요 종목들이 보면 최근에 흐름들이 좋은 업종들이고 종목들인 것 같아서요. 아마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좀 안전한 느낌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다 느낌이 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런 분위기로 마감을 하기로 보겠죠? 지금 보니까 최근에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면은 텍트 관련주, 또 여행 관련주, 또 그동안 철강 가격 계속 오르고 원자재주 한번 가격이 폭락하면 올라가고 또 이런 방식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도주를 이제 금융업종도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죠. 증권업종, 건설업종, 해운업종, 조선업종, 여러 가지 이런 섹터들 지금 경동 도시가스 관련주를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원자재 관련주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또 제약바이오 업종인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술주라든지 IT 섹터 여기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많이 빠진 섹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또 오르는 섹터도 같이 편입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 특히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해 보이는데 거래량도 많고요. 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에 또 그동안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고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또 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또 최근에 IT 섹터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도 지수가 지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많이 빠진 섹터를 또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섹터들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또 반발 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환매를 좀 계속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AS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자동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원자재 관련주이기도 한 알루코부터 한번 볼까요? 네. 알루코는 사실 흐름이 나쁜 건 아닌데 항상 우리가 좀 기대하는 자리에서 이제 급등 들어가고 나면 급락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좀 거래량 없이 빠졌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다시 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알루미늄 가격도 좋고 사실 자동차 업종 중에서 추세가 그래도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이 또 알루코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만약에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우리의 목표로 했던 6,000원, 7,000원까지 도달을 한번 목표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를 그 대신 조금 이익 실현을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서 52,000원권인데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익이 난 부분들을 챙기고 또 새로운 종목을 오늘 편입하기 위해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나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는 사실 전부 다 담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고 하나하나가 또 오늘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이 또 사상최대 실적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포트폴리오 안에 다 담고 싶을 정도로 증권주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 더 담죠, 뭐. 하나 더 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유진투자증권을 일단 AS를 해주시고 AS를 한다면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이렇게 되면은 또 한 100% 이렇게 목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차, 신풍자 이런 걸 좀 끌고 갔었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강한 탄력, 증시의 화랑장이 왔을 때 증권주의 확실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게 바로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권주는 종류별로 담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DY입니다. DY는 준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자리가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안에 성장기업 지주가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너무 실적도 좋고 자회사가 또 자동차 업종으로서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쉬고 있어서 그렇지 네. 수급도 좋고 DY도 어떻게 본다면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10년 만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또 한 번 오르게 된다면 쉽게 또 7,000원을 넘었을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신풍제약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편입을 할 때마다 사실 급등은 잘 합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 또 편입을 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의 이제 1차 위기는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가 이 종목을 좀 자세하게 AS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포트 안에 그 네. 제지주가 지금 아직은 네, 한창제지 수익률이 있습니다. 네, 한창제지 한번 짚고 갈까요? 한창제지는 사실 대림제지하고 같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종목인데 대림제지도 신고가 근처에 있고 한창제지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매우 또 괜찮은 자리에 있는데 좀 뭔가 좀 강한 탄력이 나오진 않는데 강한 탄력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최소 2,600원, 800원 여기서 도달될 때 이익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익률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들은 뭐 당연히 또 AS에 좀 좋지만 네. 네. 아직 이제 후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있거든요.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하나 해 주실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제가 좀 올랐는데 편입을 했죠. 네. 올랐는데 편입을 했는데 지금 공매도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공매도를 안 치는 섹터 쪽으로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건설 섹터입니다. 이 건설주를 올 한 해 계속 저는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담고 싶은데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하나 담아놨고 네. 이따 끝날 때쯤 해서 새로운 종목 하나 담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조금 기대할 만한 종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증권주도 네. 하나 염두에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시간만이 된다면 여쭤볼 네. 거니까요. 네. 자, 오늘의 뜨거운 테마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앞서 예고했던 듯이 신풍제약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신풍제약은 제가 오늘 좀 선정을 한 이유는 신풍제약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백신 관련주 최근에 좀 올라가고 진단키트 올라가고 이런저런 바이오 종목들의 순환매가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 200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한 이후에 네. 시총 상위 제약 업종들이 특히 지금 최근에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지금 현재 재개가 돼서 작정을 하고 또 공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입금은 제로예요. 이번에 또 자사주 매각을 고점에서 하고 또 블럭딜을 고점에서 2번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순현금도 500억이 넘는 상황이고 자사주 처금으로 2천억 정도 현금이 생겼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풍부한 유동성 R&D 투자를 속도를 내고 있고 뇌졸중이나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 치료물질 임상 진전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특히 지금 뇌졸중 신약 후보물질 SP8203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의 3상이 완료가 될 것 같거든요. 네. 8월 달에.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 또 피라맥스는 국내 이상이 110명은 투약이 완료된 상황이에요. 또 필리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필리핀 임상 같은 경우는 402명 정도. 그래서 국내 최근 이상 코로나 치료제 개발의 주요 임상 실험이 필리핀 쪽하고 이제 국내 쪽인데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한데 신풍제약에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주가를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코스피 200 종목 5월 달 재개하는 그 타이밍에 블럭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의 악화가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블럭들 물량을 좀 받아갔지 않겠느냐. 워낙 큰 금액이거든요. 네.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받아갔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풍제약에 대해서 저는 건의하고 싶은 건 이 무상증자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시젠이라든지 HLB는 임상 3상 리보세라닙 그 NDA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인데 신청 준비하고 어느 정도 계속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시젠 같은 경우는 무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같이 좀 편성에 상승을 해줬는데 신풍제약은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자사주 매각을 했고 또 블럭딜을 2번이나 해서 지금 피해를 끼친 상황인데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익 잉여금 자체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익 잉여금이 있죠. 근데 어떤 생각에 따라 갈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그 돈으로 시설 투자를 빨리 더 해야 되고 피라맥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되기 위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어서 무증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호재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이번에 하락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수급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엄청난 반대 매매가 좀 진행이 됐죠. 왜냐하면 피라맥스가 승인이 되지 않은 건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6, 7월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 시점과 맞물려서 무증 효과가 같이 있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무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호재라고 좀 봐야 됩니다. 특히 공매도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 호재가 하나가 나온다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매매 전략 좀 차트 보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풍제약이 자사주 매각을 아주 최고점에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9월 22일 날 자사주 매각을 하면서 정말 최고점에 자사주 매각을 했고 영문도 모른 채 블럭딜을 당했을 때가 12월 11일 날이에요. 이때 네. 블럭딜을 하면서 주가 단기간에 절반까지 떨어졌고 네. 요번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 공매도 하기 이틀 전에 공매도 재개되지 이틀 전에 딱 블럭딜을 하면서 주가 폭락을 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지금 나갈 물량들은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횡보는 일단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 21선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호재가 좀 절실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급격하게 6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포트 안에서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고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한 1차적으로는 전고점 9만 원, 10만 원 1차 돌파를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목표가를 좀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호재가 분명히 한번 나오게 된다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또 우리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풍제약이 뭘 하고 있냐면 지분을 모으고 있어요. 주주명부 열람을 하기 위해서. 네. 또 지금 우리가 차입금을 상환을 했거든요. 이번에. 지금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투자를 좀 단행을 했어야 되는 게 좀 더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면 현금을 통해서 무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슈가 꽤 있습니다.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계속해서 뜨거워질 테마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회복의 어떤 신호탄처럼 지금 건설주들 많이 들썩였고요. 관련해서 건설 기계주 또한 오늘 흐름 좋습니다. 자, 선정 이유 좀 들어보면 할 말이 많죠? 그렇죠? 네, 건설주.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지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가 네. 좀 올라왔고 또 이런 상황에서 3,000포인트가 또 이탈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올 거였으면은 저는 그래도 2, 3월, 4월 달에 좀 왔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때 약간 지수가 3,300까지 돌파했다가 한번 빠졌어요. 그렇죠. 3,000선까지 네. 2번이나. 그런데 그 과정을 극복을 하고 지금 IT 섹터가 쉬고 있는 과정에서도 건설주, 증권주, 금융주, 소외주, 자산주, 이런 철강주, 해운주까지 조선주 쭉 올라가면서 지수를 네.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차기의 대장주로 나설 섹터는 우리가 건설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풍부한 유동성을 이유는 뭐냐하면 건설이 지금 어쨌든 봄철에는 성수기예요. 성수기죠. 네. 그리고 미국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고 MSCI 선진시장 편입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공급 확대인데 이러한 기조가 2007년 도에 있었고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인프라 구축 장기화로 좀 생각을 하면서 민간 네.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아프리카 중동의 해외 수주가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주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발주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흐름 좀 살펴볼까요?
자, 일단 GS건설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은 바닥권에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본다면 2007년 이후에 이제 올라가고 있죠.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종목이 또 GS건설이라 좀 보여주고 정배열 유지 예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대건설이 있어요. 현대건설 여기는 또 제가 현대차를 좋아하지만 그렇죠. 현대건설이 지금 또 앞으로 좀 실적이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대형 건설사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건설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을 일단 기준으로 보고 대형 건설사 위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현대건설 일단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네. 우리가 가장 좀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건설사 하나 뺀 것 같아요. 감이 옵니다. 네, 오늘은 대우건설이에요. 대우죠. 네. 그래서 뭐 대우건설 이거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대우건설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의 병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대건설 가지고 있어도 10년 동안 마음의 병이 올 수가 있고 또 조선주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도저히 안 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흐름을 타면은 또 건설주가 증시에 꽂힙니다. 증권주하고 건설주가 증시에 꽂히기 때문에 그 꽃 중에 가장 큰 종목 대우건설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동사가 주택 건축 사업,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뚜렷한 실적 개선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 기대 이상의 신규 수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계획은 13조였는데 벌써 14조 달성이 됐어요. 이거는 뭐 조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착공이 증가되고 있죠. 네. 착공 수주 잔고가 19년에 8조, 20년에 11조.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슈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라크 수익성 높은 해외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하반기 토목 플랜트 매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및 국내 부동산 정책 이슈에도 호재로 작용이 된다면 최근에 서울 수도권 쪽에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이 대우건설도 빠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따르면 KDB 인베스트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 인수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인수양 밝혀질 곳이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긴 또 다른 호재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가 지금 절실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매매 전략은 듣고 싶은데 시간도 별로 없고 사실은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게 최근에는 네. 사실 이 건축 현장에 네. 목재나 철근이나 이 가격 상승 때문에 이게 지금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네네. 단기적으로는 악재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지금 좀 최근에 건설주가 좀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건설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건설주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잠깐 짚어드리면 지금 네. 7,800원 정도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7750에서 7810 사이에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7,700원에서 7810 사이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 조금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작년에도 5% 오르고 올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강한 상승, 최근에 철강 관련주 이런 보면은 탄력이 아주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올 한 해에 또 빛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올랐지만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원래 증권주 하나 더 좀 하나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욕심내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더욱더 전략 잡아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이정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휴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대로 좀 마무리가 돼서 마음 편히 또 공휴일 누렸으면 좋겠네요. 빅먼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